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산업혁명은 배웠어. 면직물 공업으로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생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오게 되었다. 등등을 공부했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산업혁명의 결과 어떤 변화들이 생겼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하게 됐다는 거. 이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실은 기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물건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죠.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공업의 형태를 우리는 수공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귀찮게 속도도 느린데 손으로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어. 왜?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다 개량을 해가지고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계를 돌려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은 손으로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지. 공장을 차려놓고 공장에 기계를 놓고 기계를 바탕으로 물건을 만드는 공업의 형태를 공장제 기계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물건을 만들 때랑 가장 달라진 게 바로 뭐겠어? 그 생산되는 양 자체가 다른 거야. 아무리 사람이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물건을 만든다고 해도 한 명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계는 차원이 다르잖아. 공장제 기계공업이 이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양,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손으로 만들 때보다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 생산력이 무지막지하게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교재에 보면은 비약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비약적이라는 건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아주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산업혁명의 첫 번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이냐? 여러 분야의 산업이 발달하더라는 거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계가 드디어 굴러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 기계를 가동을 시키려면 일단 기계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기계의 원료가 되는 건 뭐, 얘들아, 기계를 나무로 만들진 않잖아요. 기계 뭐로 만들어요? 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되게 많이 필요해졌지. 철광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순수한 철로 만드는 제철업이 엄청나게 발달하기 시작하고, 다음, 지난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국가 간의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하면서 수출 수입이 많아졌잖아요. 거래 규모와 거래 금액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 회사라든지 아니면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빌리고 또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기도 하고 뭔가 돈을 대출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해지는 거야. 이러한 산업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금융업이라고 얘기하지. 즉 산업혁명 이후에 제철업과 금융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했느냐? 농촌에서도 변화가 생겨. 농촌은 사실 일할 사람들이 인클로저 운동 이후에 전부 다 도시로 떠나버렸잖아요. 사람 손이 부족해지니까 농촌에서는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사람 손을 대신할 기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농기구도 막 기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농촌에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이제 밭에 잡초들을 사람들이 손으로 다 뽑았다면, 이제는 농촌에 사람이 없으니까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식의 변화들이 생기면서 농업에 있어서도 기계화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산업이 발달했구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느냐? 사회 구조 자체가 변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사회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지. 도시도 있었고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있었지만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사실은 하나의 나라 안에 농촌이 훨씬 많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던 건데, 산업혁명 이후에 더 이상 이제 농업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도시 중심의 산업사회로 각 국가들이 변해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4번하고 5번이 남아있어요. 산업혁명의 결과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선생님이 오늘의 퀘스트에서 강조했던 자본주의 사회 확립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본주의라고 할 때 자본이라는 단어는 이거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우리 산업혁명의 시작이 면직물 공업이라 했으니까 내가 면 옷감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만들고 싶다고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면직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자. 공장 만들어야 돼. 일단 공장을 만들면 땅이 있어야 되겠네.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땅 위에다가 건물을 또 지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 건물 안에 이제 기계들이 있어야 되잖아. 면직물을 옷감 짜는 기계들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땅이나 건물을 짓거나 기계를 구입할 돈이 있어야 되잖아. 즉 무언가 물건을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거. 땅, 기계,
건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돈,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자본을 바탕으로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놔. 그리고 그 기계를 이렇게 만지면서 일을 할 사람들, 노동자들을 고용을 하는 거지. 내 공장에다가 고용을 해서 나는 물건을 만들게 지시를 해가지고 물건이 생산되면 이걸 팔아가지고 이윤을 얻고 노동자들한테 쥐꼬리만큼씩 또 월급을 주고 이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돈 없는 사람은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자본주의 사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공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산업자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자본이 없어. 근데 우리 식구들, 내 새끼들 먹여 살려야 돼. 그러면 이 산업자본가가 운영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임금노동자라고 하죠. 산업자본가와 임금노동자가 중심이 되어서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사회체제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산업혁명 이후에 이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확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굴러갈 수 있도록 이론적인 배경이 된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상이 바로 무엇이냐?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사상의 이름은 바로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유방임주의는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방임이라고 하는 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라는 뜻이거든요. 자유를 주고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자는 사상, 그게 자유방임주의야. 그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무슨 말을 했느냐? 얘기는 핵심은 이거예요. 국가가 경제 돌아가는데 간섭을 하지 말아라.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야.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본성이 이기적이야. 누구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지 말고 그냥 경제를 알아서들 하게 내버려 두면 각자 더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사람이 다 서로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나라 경제는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결론적으로 국가는 간섭하지 않고 경제가 알아서 돌아가게 내버려 둬라. 이게 자유방임주의 사상이고,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다. 요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결과 마지막으로 하나 도시화라고 있는데, 도시화는 뭔지 알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을 해 도시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도시 중에서도 공장이 들어선 공업도시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자, 총 5번까지 정리를 했잖아. 1, 2, 3, 4, 5번 지금까지 정리한 게 바로 산업혁명의 결과로 유럽에서 나타난 모습들이었어요.